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정부에게는 오늘은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릴만한 날입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복수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청문회가 앞으로의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유병헌의 삼남, 유병헌의 장녀 유인나 씨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측이 2008년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유인나 씨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 넘긴 건데요. 이로써 유인나 씨 양측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입각해서 송환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유섬나 씨는 유섬나 씨는 양측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입각해서 송환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됐습니다. 자, 유섬나 씨가 앞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어떠한 얘기를 할지, 그걸 통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좀 더 속도가 붙는 것은 아니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이나 걸린 유섬나 씨의 송환, 그 의미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유병헌의 장녀 유섬나 씨를 제가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유인나 씨도 잘못해서 이거 굉장히 이분한테 죄송한데 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정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섬나 씨가 이제 귀국을 하는데, 자, 세월호 진상 규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제 현충일 추념사 애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연설이었다. 네. 이제 이런 평가를 한 신문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그 애국이 그 독립과 호국의 그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네. 애국은 그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뉘어지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독립운동가의 그 품속에 있었던 태극기가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고지 위에서, 또 그 파독광부와 그 간호사 환송장에서, 5.18과 6월 민주항쟁의 그 민주주의 현장에서, 그리고 세일을 지킨 용사들과 유가족의 마음에도 같이 있었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와 함께 그 베트남 참전 용사의 그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울러 이 뜨거운 막장에서 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석탄을 캔 파독광부, 그리고 그 병원의 온갖 굳은 일까지 견뎌낸 파독 간호사,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에 그 디딤돌을 놓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청계천변 다락방 작업방에서 그 젊음을 바친 그 여성 노동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에도 그 감사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어제 이 대목이 가장 좀 인상 깊게 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분들에게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마음의 훈장을 달아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온 우리 60대 이상 이 노인분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헌사이기도 했었죠. 백병규 평론가님이 아니, 60대 저는 아직 이상 6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60대 이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60대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백병규 평론가님의 목소리만 들으면은요, 다 사람들이 40대인 줄 알아요. 아니, 저는 사실 40대가 맞습니다. 네. 예. 야, 이게 참 라디오가 이런 게 좋아요.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진짜 40대입니다. 자, 오늘이 슈퍼 수요일인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의 안착 여부가 결국 오늘에 달려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중요한 좀 고비가 갔죠.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그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당초 이제 오늘로 예정이 됐던 그 김상조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그 인사청문 특위에서는 이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그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그 집중 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또 이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그 당시 군 법무관이던 김희수 후보자로부터 그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5.18 단체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시 뭐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이제 김희수 후보자를 또 옹호하고 나서서 그 주목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김동연 부총리 및 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병역 시력 검사 조작 의혹 그리고 그 판교 아파트 그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그 해명이 이제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오늘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그 첨예한 이제 그 공방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녀 위장 전입과 이중 국적 문제는 물론이고 자녀의 그 증여세 그 늑장 납부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이 북한 방문 경력 거짓 답변 등에 대한 그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거짓 해명 논란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리고 국회는 이제 오늘 그 정무위원회 그 전체회의를 열고 이 청문회를 마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 보고서 의결을 이제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당이 이를 좀 9일로 미루자 이렇게 요청함에 따라서 그 회의가 그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오늘 다른 후보자들의 그 인사청문 결과를 좀 보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 청문회 때문에 그런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민의당을 뭐 이중대다 뭐 그러고 이게 일본 꽃이라서 이게 제가 방송에서 잘못 벚꽃의 일본 말이죠 이게 사쿠라라고 네. 하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강도 높게 정치적인 용어니까요. 네.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죠.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과 연대가 좀 필요한 이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네, 어제 그 인사청문회 이제 그 대책회의를 그 자유한국당이 열었는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4명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정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 국민의당을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국민의당이 여당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이중대가 제1야당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이 협치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한다. 네.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사쿠라 정당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맹비난을 했다고 하죠. 국민의당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그 이제 한겨레 신문사 기자와의 그 전화 통화에서 무슨 소리냐. 제3교섭단체를 그 특정 정당의 그 부속품인 것처럼 이중대 운운하며 그 협치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발끈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국민의당은 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그 독자 노선을 이제 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학계에 경제계 인사 498명이 어제 성명을 내고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이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그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그 학계와 그 경제계 인사 이 498명 어제 이제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그 도덕적이고 그 청렴한 삶을 증언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였는데요. 이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그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이 성명에는 이제 그 김 후보자의 그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명은 그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 그 재벌개혁 정책이나 이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김상조 후보자와 그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도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 흠집내기용 그 억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합리적인 해명을 듣고도
억지로 외면하는 것은 그 민주사회의 그 정도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그 김 후보자의 그 인격과 도덕성에 대한 그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나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이 위승호 정책실장 차원에서 행해졌고 국방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거 지금 이제 그 보고 누락이요. 네. 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도했던 게 청와대의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그 초안에 들어있던 추가 반입 문구를 모호한 표현으로 바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전반적인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해오고 있어요.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또 소통의 노력도 하고. 근데 제가 외교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현실화되는 것 같고요. 이 사드 관련해서 특히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외줄타기 안보 외교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줄타기 안보 외교의 끝은 결국 추락입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드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침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시간 끌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의 한 2년까지 이제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은 올해를 2017년을 핵 완성의 해로 이렇게 정해놓고 핵 질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정말 최소한의 필수적인 절차는 밟게 하더라도 이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 사드 관련 해가지고 말이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을 자꾸 늦추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 이게 지금 사드 배치 문제, 안보 문제가 완전히 환경 문제로 둔갑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곤란하다 생각하고요.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면 제가 뭐 저도 언론 그 지상에서 많은 그 뭐 뉴스를 접했습니다만은 이 국방부 관계자 뭐 유승호 실장 포함해서죠. 국방부 관계자가 이 국가안보실하고의 미팅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뭐 한 차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구두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저는 뭐 이해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 다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청와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사장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사장이 지금 밖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직원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안보실과 국방부 간의 의사소통 문제 아닙니까? 저는 국방부보다는 안보실이 문제라고 봐요. 안보실이 지금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 거기 지금 외교 라인만 있고 안보 라인이 없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이 국방 안보에 관한 문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 보고해야 원칙 아닙니까? 대부분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가 우리 한국에 전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야 다 했겠죠. 근데 이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드 전개와 사드 배치라는 말을 혼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안보실에서 이거 주지의 사실이고요. 또 장관도 안보실장하고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식사까지 하면서. 근데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랬다며요? 그거는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보지가 않아요. 그게, 그런 맥락이라고 보지를 않고. 어떤 맥락으로 보세요? 정말 의사소통의 ABC죠. 안보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기 추가 반응을 미군 측에 비공개하기로 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국군 통수권자한테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보고를 누락했다라고 제가 보여지기보다는 네. 좀 뭐 서너 페이지짜리로 안보실에 다 이제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정황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사드 전개화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국방위원장입니다만은 사드 체계, 이게 사드라고 하는 것이 뭐 발사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레이더도 있고, 또 통신 관련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여러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고 얘기합니다. 사드 체계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사드 전개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에 들여오는 인트로듀스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디플로이,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면 혼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의심스러우면은 그 의사소통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직접 대통령께서 매우 충격적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크게 이렇게 나가게 하고, 결국은 위승호 국방실장 마치 꼬리 자르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저는 청와대가 국방부 길들이기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특히 안보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국제 문제화, 국제 이슈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손해 누가 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사드 배치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게 되면은 중국에게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겠죠. 미국에게는 실망감을 줄 겁니다. 한미동맹에. 결국 대한민국 외교 안보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거 박근혜 정부도 사실 굉장히 외줄타기 외교하다가 굉장히 저는 낭패를 봤다고 봐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도 그런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외줄타기 고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사드가 왜 필요한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국방부 장관이어도, 제가 안보실장이어도 오히려 이 사드 배치 과정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폐기물 처리장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환경 영향 평가 다시 진행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 영향 평가, 이것도 사실상 법적인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이제 성주 군민들이 워낙 걱정을 하시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2017년 내에, 지금 워낙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하니 2017년 내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미 간에 협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드가 배치되는 면적에 부합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내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성주 사드 배치장 이거 원점에서 다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환경 영향 평가, 일반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직시한 그런 시각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지금 꼼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좀 밟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하라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사드의 목적, 이게 부합하는가 말이죠. 이게 환경영향 평가 다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공청회 같은 거를 피하기 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적절한 것이죠.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무조건 모든 이 무기 체계라든지 군사 시설에
무조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이제 공여 구역 내 사업 면적에 부합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그 무기 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 영향 평가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안 하기 위한 꼼수로 자꾸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전도됐죠. 자,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게 사드는 국회 비준 사안이다 이건데요.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재협상 없이 국회 비준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 미국의 비용으로 이거 부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회가 비준하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이 저희가 뭡니까? 지금 사드를 왜 들여오는 거죠? 안보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절차의 문제, 사드의 필요성의 문제를 완전히 절차와 환경의 문제, 또 국방부의 뭐 기강 문제, 국기문란, 또 항명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국방부를 저는 국방개혁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죠. 다만 이것을 이렇게 그 군 전체를 마치 항명의 집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범죄 집단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회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서 사드 배치 지역이 달라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 그러면 왜냐하면은 그 전략 영향 평가 이런 거 하면은 그것이 이제 처음 이 사업에 타당하느냐, 이 지역이 이 사업을 하는데 맞는 것이냐라는 것을 하는 게 이제 전략 영향 평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뭐 일반적인 그 환경 영향 평가하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라. 이건 원점 재검토죠.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협조를 해왔어요. 국방부 업무보고 때도 그 야당 의원들 하나도 참석 안 했는데 저 혼자 갔습니다. 그 뒷자리에 정말 앉아서 다 참여해주고 그랬는데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안보와 국익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외교 안보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작년 6월이었었죠. 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흉기를 든 남성을 만나서 집까지 달려왔는데 집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었던 여대생이 바로 쓰러진 건데요. 일명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사건 한 달 후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지금도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가해자는 징역 6년을 받았다가 2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야모야병 여대생 아버지신 김덕인 씨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따님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저희 딸은 지금 혼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 나기 전에는 모야모야병인지 몰랐죠. 예, 몰랐죠. 예. 그러다가 쓰러지고 병원에 옮기고 이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의식은 있고. 지금은 이제 대화 좀 가능하고요. 예,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합니다, 지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까, 지금? 예, 아니, 거동을 합니다. 거동은 하는데요. 움직이긴 하는데, 혼자서는 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얼마나 더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재활은 끝이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버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전에는 그 사건 당하기 전에는 발병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예,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발병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런 쪽입니다. 예. 병원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해자가 징역 6년에서 2심에서 형량이 2년으로 줄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황당할 뿐이고요. 좀 법이 너무 좀 범죄자에게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도 이제 그 병에 많이 이제 언론들이 초점을 맞췄었죠. 그죠? 예. 이런 범죄 행위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좀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서 좀 가슴이 아팠고요. 또 저 딸이 반대 상황이면 그런 짓을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 딸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일 텐데 그런 거 생각해 좀 가슴이 많이 아프죠. 예. 제가 궁금한 게요. 모야모야병이 말이에요. 일단 발병을 하면은 계속 그 병의 증상이 유지가 되는 병인가요? 그 병이 어떤 병이래요? 저도 뭐 전문 지식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그냥 나타나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는 병이고요. 그냥 뭐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버님께서는 거기 이 재판 과정에 참석을 하셨나요? 예. 그 재판, 2심도 가셨었어요? 아니, 계속은 못 가고요. 예. 맨 마지막 공판에 저희 와이프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한번 가봤습니다. 그게 이제 2년으로 감형될 때 그 재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황당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재판부가 감형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를 직접 못 들으셨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냥 판결만 알고 있습니다. 판결만 2년으로 감형됐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재판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감형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 내용 자체가 감형됐다는 내용 자체가 너무 방송에서 나왔지만 너무 황당하다는 목에 칼을 댔는데 돈 빼서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목에 칼을 왜 댑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재판이라는 거죠. 예. 지금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대략적으로만. 대략적으로 한 달에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들어. 200만 원이요? 아이고. 지금,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번 사건 겪으시면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고쳐지기보다도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딸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이번 재판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결정해서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해자 아버님이시죠. 김덕인 씨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가해자 감형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피해자 가족은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감형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네, 감형 이유는, 강도치상죄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고요. 네. 특수 강도죄에 대해서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6년이 선고가 된 건데, 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수 강도죄가 무죄다. 그래서 협박죄만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년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야 병이든 아니든 간에 실신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간 치료를 받으실 정도의 그 상해 정도가 중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시다. 예, 공감이 가죠. 근데 2심 판결도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예. 이제 그 가해자도 주장을 한 바가 뭐냐면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지 인식할 수가 없었다, 예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1심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칼을 들이댄 건 맞지만 돈을 뺏으려는 고의가 없었다, 즉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돼서 협박만 인정이 된 거죠. 돈을 뺏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본 거죠, 법원에서는. 그거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주장을 한 것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 궁핍했다, 이런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러면 가해자는 왜 칼을 들이댔다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술도 취했고 이제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이댔다. 아니, 술 취했다고 그렇게 칼을 들이대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예를 들어서 돈 내놔 이런 식의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예, 근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가해자 쪽도 상고를 먼저 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보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데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대법원의 판결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 검찰도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고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특수 강도죄 무죄, 강도치상죄 무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리 검토를 해서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재판이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겠죠.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확률은 네.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학교 선생님이 학생 머리를 때려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사건에서 보면 이제 인과관계가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폭행죄로 처벌한 적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예. 그래서 이 사건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이 취해서 흉기를 갖다 댔지 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해자 측의 주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볼 때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변호사로서. 이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론을 하고 이러면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우리 네. 판결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분들도 분명히 아주 법 지식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지 달라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판사분들 특히 이제 요새 이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법치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이 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솜방망이 처벌 관련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양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양형을 또 정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어떤 죄다라는 부분하고 실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그 유죄 무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절차가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요. 지금 하루에 200만 원 아니 한 달에 200만 원 든다는 거거든요. 치료비가. 네. 근데 8650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민사로 보상은 가능할까요? 아, 네. 민사로 이제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사소송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건이 만약에 지금처럼 협박죄로만 확정이 된다면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인과관계의 문제 또는 예견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